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조치 가능성과 관련해 기습과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전술을 본격적으로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중국, 북한과의 군사적, 외교적 기싸움과 대치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인 군사조치에 대해서는 자신의 패를 보여주지 않은 채 상대방을 압박하겠다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관련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지켜보자 나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내 조치들을 알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스남을 한반도 인근으로 이동시키는 등 군사력을 평양에 정조준하면서도 군사행동의 시점과 조건,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당분간 함구하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입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트위터에 우리 무력은 증강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급격히 강해지고 있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북한의 군사적 경고 메시지를 날린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 조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다고 한 것은 대북, 대중압박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패를 굳이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효용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기간에도 이슬람 국가 격퇴전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미리 공격하겠다고 공언하면 지도부들이 다 숨어서 군사 조치의 효과가 없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 몇 년간 지금과는 다른 일들을 봤다. 미국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압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쉬운 스파에서 백악관 대변인은 전략적 모호성 전술을 설파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17일 브리핑에서 대북 군사 조치가 시작되는 레드라인이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허하게 모래밭에 어떤 레드라인을 그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절한 때 단호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시리아 공습 때처럼 예고 없이 응징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북 군사 조치를 한다면 아마도 의회와의 협의 절차 없이 헌법 2조의 대통령 권한을 활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18일 일본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아베 신조 총리와의 오찬에서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며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하고 필요한 경우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평화는 힘에 의해 달성된다며 미국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일본, 한국 및 모든 동맹국, 그리고 중국과 긴밀히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잇따라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자 북한도 고위급 외교라인을 동원한 선전전을 펼치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한성열 외무성 부상은 18일 평양에서 BBC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로 더 많은 미사일 시험을 수행할 것이라며 만약 미국이 우리를 향해 군사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방식과 수단으로 핵 선제 공격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만큼 무모하다면 그날 바로 전면전이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인용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는 17일 뉴욕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해 미국의 시리아 공습에 대해 깡패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부시 행정부 당시 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역임했던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 당일을 기준으로 약 2주 전부터 북한이 무력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는 4월 25일부터 약 2주 동안 북한의 도발이 요력한 시기라는 뜻인데요. 한미 당국은 북한군으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빅터 차석자는 지난 18일 워싱턴 DC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CSIS의 통일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너머의 통계 예측 자료를 근거로 북한이 한국 대선이 예정된 5월 9일을 2주 앞두고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대선일로부터 정확히 2주 전인 오는 25일이 조선인민군 창건일이면서 태양절로부터 정확히 열흘 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958년 이후 한국의 대선과 총선일을 이유로 일어난 북한의 무력 도발을 통계화한 CSIS 자료에 따르면 김일성 정권 때는 평균 10주, 김정일 정권 때는 평균 11주 만에 군사 도발이 발생했습니다. 세습 정권 3대째인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이 기간이 더욱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일을 전후로 약 2주인 15일 사이에 총선 전후로는 불과 이틀 사이에 군사 도발이 일어났습니다. 대선과 총선 전후를 합친 평균 기간은 6.5일로 집계됐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군사 도발의 양상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초기에는 남한의 소요 사태를 노린 북한의 간첩 침투나 게릴라전 형태의 도발이 많았고 이후 휴전선이나 서해 북방 한계선에서의 충돌이 빈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비대칭 전력 증강에 집중하면서 근래에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사이버 군사 작전 등으로 도발 양상이 급 변하고 있습니다. 빅터 차석좌는 북한이 대선 2주 전에 군사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대선에 정치적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그는 지난 2002년 대선이 끝난 지 67일 만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임식 당일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한 사실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차석자는 또 이 같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일본, 중국과의 관계 악화 등을 거론하며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큰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차석자는 과거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관련해 지난 25년간은 너무나 예측이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기조 관련 지난 8년간의 우유부단함이라고 비판하는 것에서 보듯 완력을 추구하는 정책이고 예측하기 어려우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결단력이 있을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우려한 적 있느냐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항모전단을 한반도 근해에 내보내는 것은 도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는 미국이 통상치 하던 기조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차석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행동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참모들로부터 보고받은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북한이 오는 8월 백두산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 국제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 국제사회를 위협하면서 3대 세습을 미화하고 우상화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 정권의 모습이 정말 기괴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18일 백두산 위인칭송 국제축전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협의회가 17일 평양에서 진행됐다며 협의회에는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을 맞아 북한을 방문한 멕시코, 방글라데시, 네팔 등 여러 나라의 준비위원회 대표들이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열병식 등 김일성 생일 경축 행사를 계기로 우상화 국제 행사를 함께 추진하는 외국의 친북 인사들을 평양으로 불러 행사 준비를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측에서는 김정숙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리창근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이 협의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조선준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협의회에서 백두산 위인 칭송 국제축전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활동 방향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협의회에 참석한 박경일 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은 북한 내에서 김씨일과 칭송비를 건립하는 등 국제행사 준비가 한창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작년 10월 외국의 친북 인사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호소문에서 2017년은 김일성 각하의 탄생 105돌과 김정일 각하의 탄생 75돌, 김정은 각하께서 조선의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5돌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올해 8월 백두산과 평양에서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05년 8월에도 노동당 창건 60주년, 광복 60주년을 맞아 백두산 지역에서 백두산 위인 칭송 모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친북 인사들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김씨의 세습 정권의 정당성을 전파할 목적으로 진행하는 이 행사는 민간 외교를 담당하는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가 주최합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1997년 북한이 난파한 특수공작원의 총격에 숨진 김정일의 처조카이자 탈북자였던 이한영 씨는 생전에 남긴 숙이 김정일 로열 패밀리에서 평양 로열 패밀리의 호화로운 관저 생활을 화려한 감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로열 패밀리는 북한의 고위 간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초호화 생활을 누리는 특권층인데요. 하지만 로열 패밀리라고 해서 다 같은 로열 패밀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김일성 직계는 정통 로열 패밀리로 인정받지만 본처가 아닌 후처 소생은 곁가지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베일에 둘러싸인 북한 로열 패밀리의 어두운 진실을 조명해봤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여성관계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본처만 둔 게 아니었고 후처도 여러 명을 두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이한영 씨가 남긴 수기에는 생사 확인은 물론이거니와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미지의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김정일의 이복동생이라는 김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장성택의 조카인 장현이라고 알려진 김현은 1971년생으로 실제로는 김일성이 자신을 담당한 간호사에게서 얻은 숨겨진 아들입니다. 2000년대 초반 사망설도 제기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동향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베일 속 인물입니다. 직계가 아닌 격가지에 속한 로열 패밀리는 부침이 심합니다. 김정일의 견제를 받은 김일성의 후처인 김성애는 이남 1녀를 낳았습니다. 큰딸 김경진은 20년째 현재 오스트리아 대사로 나가 있는 남편 김광석과 함께 타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남 김평일도 평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동유럽 지역 대사를 지내며 현재 체코 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남 김영일은 해외 공간에 나가 있다 2000년 45세 나이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김정일의 네 번째 부인으로 알려진 김옥의 행방도 오리무중입니다. 2012년 2월 김정일 위원장 추모식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조선중앙TV가 내보낸 화면에서 포착된 적은 있으나 이후 이렇다 할 공개활동이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남동생 김규는 2011년 2월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 직무를 대리하는 제1부총장에 임명됐다가 2014년 10월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김옥은 물론이고 그의 친정 식구 모두가 수용소에 수감됐다는 설도 일부 탈북민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북한 김씨 일가의 로열 패밀리는 의식주 모든 면에서 다른 특권층과도 비교할 수 없는 호화로움을 누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일이 생존해 있을 당시 평양 관저에서 어린 김정남과 함께 생활했던 고 이한영 씨는 생전에 남긴 수기에서 그가 직접 관찰했거나 관저 사람들에게서 들은 로열 패밀리의 생생한 생활상을 증언했습니다. 이 씨의 수기에 따르면 김일성, 김정일 부자는 평안남도 문덕에서 생산된 쌀로 지은 밥만 먹었다고 합니다. 문덕쌀 중 금이 갔거나 깨진 쌀은 제외하고 크기가 고른 쌀만 가려내 밥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쌀을 하나하나 일일이 손으로 골라내는 일을 담당하는 직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물이며 맥주, 수산물, 고기 등 김씨 부자가 먹고 소비하는 것은 별도의 생산 과정을 거친 호위 제품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저에는 대만, 홍콩 등에 파견돼 3에서 6개월 정통 안마를 배운 안마사들이 따로 있었고 김정남의 어린 시절 생일 선물 비용이 100만 달러에 달했다는 내용 등 초호화 생활에 대한 일화들이 수두룩합니다. 로열 패밀리의 사치스러운 일상은 김정은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리설주 부부의 입맛에 맞는 음식 재료를 구하느라 애를 먹는 정황은 외신 보도를 통해 일부나마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2014년 북한 당국에서 프랑스의 치즈 전문 학교에 관련 인사를 파견해 기술 교육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김정은이 스위스의 에멘탈 치즈를 광적으로 좋아해 고도 비만이 됐다는 설도 외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재 대북 제재 여파는 김정은 리설주 부부의 식탁에까지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해 스위스 내 북한 관련 자상 동결을 비롯한 금융 제재와 더불어 포도주, 캐비아 등 고급 음식 재료와 술 같은 기후식품에 대한 금수 조치도 단행했습니다. 김정은 관저의 누군가는 없는 음식 재료를 구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존 에버라드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방위적인 대북 압박이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지만 일단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중국을 통한 강한 압박과 더불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폭격,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재배치 발표 등 군사적 압박까지 병행하는 트럼프식 전술이 일단 태양절을 앞두고 고조된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 야욕을 꺾었다는 데 높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 주재 영국 대사를 지낸 에버라드 전 대사는 19일 미 CNN 방송 인터넷판에 기고한 칼럼에서 북한은 태양절에 실제로 핵실험을 할 계획이었던 듯 하지만 끝내 그만두기로 했다며 이는 아마도 심각한 보복의 위험성을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칼빈슨호가 한반도 주변 해역에 배치된 것으로 판단하는 가운데 중국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석유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한 것은 북한의 엄청난 압박이 됐을 것이라고 그는 분석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아마 계산 끝에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너무 위험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16일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것으로 압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만약 이 분석이 옳다면 미국은 적어도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는 장기적인 목표에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에버라드 전 대사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에 중국과 활발한 협의를 통해 훨씬 강력한 제재 위협을 가하고 여기에 시리아, 아프간 폭격으로 뒷받침된 군사행동 위협까지 더하는 이런 형태의 압박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정책은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다며 북한이 경제적 압박에 군사적 도발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으나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 정책이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을 향해 최후 통첩성 메시지를 연일 발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테러 지원국가 여타 방안의 측면에서 북한의 모든 지위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미 하원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의결한 바 있어 이 같은 검토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이 하원 표결을 통과함에 따라 틸러슨 국무장관은 9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채택 또는 거부를 해야 합니다. 지난달에는 미 상원에서도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한 이후 미 상하원 모두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관련 법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미국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분류하는 테러 지원국은 국제 테러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지원 또는 방조한 혐의가 있는 국가로 무기 수출 금지, 무역 제재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집니다. 현재 명단에 올라 있는 국가는 이란, 수단, 시리아 3개국입니다. 북한은 지난 1988년 대한항공 항공기 폭파 사건으로 테러 지원국에 지정됐으나 2008년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하면서 명단에서 삭제됐습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이미 받고 있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9년 만에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 그 상징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지난 15일 김일성의 105번째 생일을 맞아 신형 무기들을 총출동시킨 대규모 열병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조선중앙TV의 열병식 중계방송과 이 열병식에 초대됐던 외신 기자들이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북한이 공개한 무기들은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였음이 백일화에 드러납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최신의 전차는 열병식 장소로 진입하다 갑자기 흰 연기를 내뿜으며 대열에서 이탈했고 북한군 특수부대 대원들이 쓰고 나온 선글라스는 한국이나 미국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는 안면 보호용 전투용 고글이 아닌 그야말로 레저용 선글라스였습니다. 또한 보병들이 들고 있던 총기 역시 유탄 발사기 총구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급조된 짝퉁으로 보이는 소총이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시 단 한 번도 시험 발사를 거치지 않은 모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번 북한의 열병식은 병사들의 총기부터 전차,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수많은 가짜 모형들이 등장한 한편의 리얼리티 쇼였습니다. 물론 이번 쇼는 미국의 고강도 압박에 겁을 먹은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했던 것이겠죠. 하지만 이번 쇼에서는 곳곳에서 어이없는 허점들을 노출했고 김정은이 자랑하는 북한의 막강한 군사력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를 증명하는 역효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